예. 먼저 오늘 이제 그러니까는 이 세 개의 사건을 세 개의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을 그러니까는 그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들여다보기 전에요. 현재의 상황이 굉장히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혼란스러워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우리가 인플레이션에만 초점을 맞춘다고 할 때,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지표들이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는 이게 소위 말해서 좀 거칠게 비유하자면 변덕이 죽 굴듯이 그러니까는 그 시장의 견해들이 그 극단적으로 움직이고 그러는데, 이걸 이제 가만히 들여다보면 왜 그러냐면요. 쉽게 얘기하면은 올해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은 미국의 대통령 결정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러는데 특히 미국 사회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러니까는 그 관점들이 지식인들한테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는 배어져 있습니다. 배어져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좀 이제 풀기 위해서 제가 먼저 화두로 던지는 것을요. 크루그만 얘기로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루그만은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이제 노벨상을 받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크루그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좀 이제 엉터리 글도 쓴 것도 있는데 저는 과대평가받고 있는 학자라고 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젊었을 때 그러니까는 뭐 좋은 논문도 써냈지만은 이 동아시아라든가 일본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러니까는 좀 과장해서 저는 글을 쓴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구체적인 하나의 근거가 있어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그 얘기하기 전에 크루그만은 이제 전형적인 민주당 지식인입니다. 민주당 지식인이에요. 미국의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에서는 3대 수재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하여간 크루그만은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이 알려진 그런 대표적인 미국 경제학자인데 크루그만은 철저하게 미국 민주당 진영에 있는 지식인입니다. 경제학자입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 민주당의 우리가 지식인들은 대개가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리버럴리스트들, 자유주의자들이죠. 자유주의자들인데 크루그만을 제가 이제 상대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는요. 다른 나라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국 중심주의입니다. 미국 이익 중심주의예요. 물론 미국 경제학자로서 한편에서는 이해가 가지만은 문제는 그것이 보편성을 띠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지나치게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미국 바깥에 있는 지식인이 수용하기 힘든 어떤 주장들을 하기 때문에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은요. 그리고 또 미국 민주당이 좀 이제 우리가 물에 물 탄 듯 뭐 이렇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미국도 양극화가 제일 심한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선진국가 중에서요. 근데 미국 민주당 지식인들 중에서는 그래도 좀 우리가 우리 사회 속에서 괜찮다고 평가받는 사람은 이제 스티글리츠 같은 경우죠. 스티글리츠처럼 불평등에 대해서 그러니까 별로 그러니까는 고민을 안 해요. 고민을 안 합니다. 크루그만은요. 제가 볼 때는요. 크루그만은 고민을 안 합니다. 어쨌든 간에 민주당 진영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뉴욕 타임스에 이제 칼럼도 이제 그러니까 계속 이제 쓰고 있고. 근데 이 사람이 이게 이제 뭐냐면요. 작년 10월 13일자 기사입니다. 뉴욕 칼럼 쓴 건데 그 당시에 여러분들 기억을 못 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10월 달이 우리가 매년 10월 달마다 미국 국채 파동이 있었잖아요. 작년도 10월 말 11월 초에 그러니까 5%까지 미국채 10년물 수익률이 5%까지 뛰어 올라갈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게 이제 가면서 당시에 이제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10월 13일자예요. 작년 10월 13일자입니다.
물론 뉴욕 타임스에 그러니까 쓴 글을 이제 옮긴 겁니다. 야후 파이낸스에서요. 기사로 옮긴 건데, 인플레이션 전쟁은 끝났다. 인플레이션 전쟁이 끝났다 이거예요. 작년 10월 달에 한 얘기입니다. 작년 10월 달에요. 예? 인플레이션 전쟁은 끝났다. 예,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최고조에 올랐던 그 인플레이션이 이제 그러니까는, 대해서 이제 승리를 선언하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는,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해요. 사람들이 지금 생각해보면은 좀 너무 뜬금없다고 생각 안 들어요? 뜬금없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예? 작년 10월 달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작년 10월 달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올해 1월 달에 와가지고요. 올해 1월 달에 와가지고요. 이것도 이제 뉴욕 타임스에다 이제 쓴 글을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옮겨가지고 이제 쓴 기사들을 보게 되면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은, 굿바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니까. 인플레이션에 작별을 가는 거죠. 예? 이제, 인플레이션은 이제 그러니까 과거의 문제가 됐다 이거예요. 과거의 문제라 이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요. 예? 올해 1월 달입니다. 그래가지고 뭐냐면, 확실하게 뭐냐면은, 이제, 연준은 이제 뭐냐면, 금리를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내릴 타임이다 이거예요. 내릴 때가 됐다 이거예요. 금리를 내릴 때가 됐다. 이걸 이제 1월 달부터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1월 달부터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뜬금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이제 배경을 좀 여러분들이, 이런 배경을 좀 이제 우리가 좀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지난해 10월 달 이후에, 지난해 10월 달에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제 10년물 수익률이 5%까지 이렇게 올라갔었잖아요. 2년물은 이제 5% 이상까지 올라갔었죠. 이게 이제, 제가 2년물을 끄집어낸 것은 크루그만이 2년물을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는 2년물을 가지고 이제 2년물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시장 금리이기 때문에 10년물 못지않게요. 2년물 가지고 이제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저도 이제 2년물을 가지고 들여다본 겁니다. 작년 2년물부터 모든 미국채 수익률이 10월 달에 정점을 찍고 나서 쭉 꺾였죠. 언제까지 꺾였냐? 한 1월 전후까지 꺾였습니다. 1월까지 꺾였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작년 1분기 1월달 지나면서부터 다시 3월달까지 쭉 올라가기 시작하죠. 올라가기 시작하다가 4월 10일 날 소위 말해서 소비자 물가 쇼크 충격이 발표되면서 확 올라갔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린박스로 이렇게 표시한 부분이 쫙 내려갔다는 시기입니다. 미국채 2년물이 이렇게 쫙 내려갔던 거면 떨어졌을 때 시장 금리가 떨어지면서 이제 시장은 굉장히 금융 완화적인 분위기로 돌아가죠. 시장 금융 완화적인 분위기로 돌아갔었죠. 근데 사실 이때는 굉장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착시 효과가 있었고, 둘째는 뭐냐면은 미국채 유동성 그러니까 우리가 조절에 옐런이 그러니까 상당히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요. 옐런이 그러니까는 조절을 하면서 사실 생겼던 하나의 일시적인 현상이었었거든요. 현상이었었어요. 하여간 이런 상황 속에서 인플레이션 전쟁은 끝났다 이렇게 이제 선언하고 금리를 이제 그러니까 인하할 때가 됐다 이런 얘기까지 했던 거예요. 1월 달에요. 1월 초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 그 연장선에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5월 15일입니다. 5월 15일이면 뭐냐면요. 5월 15일이면은 4월 10일 날에 3월달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됐었잖아요. 소위 말해 소비자 물가 쇼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표현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5월 15일 날 4월달 소비자 물가가 나왔었잖아요. 그때 이제 잠깐 우리가 꺾였잖아요. 꺾인 걸 제가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저도 이제 꺾일 거라고 일시적으로 꺾일 거라고 제가 예측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5월 10일 날 소비자 물가가 이제 꺾이는 때 무렵에 무렵 때 이 사람이 또 하나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인플레이션에서 또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이건 이제 5월 15일자에 이제 그러니까 그 뉴욕 타임스 칼럼의 이제 제목입니다. 제목인데 뭐냐면 디스인플레이션. 디스인플레이션은 것은 인플레이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흔히 처음 이제 경제학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디플레이션과 디스인플레이션의 차이를 얘기하면서 디플레이션은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인 거고 디스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률이 줄어드는 거. 그래가지고 결국은 물가가 그러니까는 하락세로 내려가는 거예요. 인플레이율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하듯이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인플레이션에서 이제 벗어나기 시작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다시 이제 가동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3월 달에는 다시 잠깐 반등을 했었단 말이에요. 반등했다가 4월 달 딱 보니까 다시 이제 꺾였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서 다시 이제 그러니까는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하락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네? 궤도에 다시 그러니까 진입했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그때 이제 뭘 얘기를 하냐면은 그 뉴스 칼럼에 보면 그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그러니까 같이 그 담겨 있었습니다. 담겨 있을 때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게 작아가지고 안 보일 수 있겠는데 소비자 물가 발표하기 하루 이틀 전에 생산자 물가가 발표가 되죠. 생산자 물가는 이 반등으로 나옵니다. 사실 그러니까 상승으로 그러니까요. 전월 대비로 상승으로 나와. 그래가지고 일시적으로 잠깐 그러니까 미국채 2년물 수익률이 쭉 올라가집니다. 올라갔는데 그게 그러니까 그날 내내 지속되지 않고 결국은 꺾입니다. 꺾여 내려와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에 아마 생산자 물가가 5월 14일 날 경에 발표된 걸로 아는데 5월 15일 날에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가 4월 소비자 물가가 딱 발표되니까는 소비자 물가가 좀 떨어졌단 말이에요. 떨어졌어요. 그렇죠? 떨어지다 보니까는 쫙 떨어져요. 미국채 2년물 수익률이. 그래서 이걸 봐봐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뉴욕타임스에서 이런 얘기 씁니다. 제가 이걸 이제 그 연합뉴스에서 뭐 기사를 요약해가지고 이제 옮긴 거를 여러분 편하게 보시라고 이걸 이제 그러니까는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15일자에 뭐냐면 최근에 두 개의 그러니까 물가 지표가 발표됐다. 생산자 물가하고 소비자 물가가 발표됐는데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위어드니스 그러니까는 기묘함이 있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생산자 물가는 전월 대비해가지고 0.5% 상승하고 소비자 물가는 그러니까 좀 떨어진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생산자 물가가 나오자마자 미 국채 금리는 잠깐 튀어 올랐다 이거예요. 근데 시장이 마감할 때까지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는 떨어지는 걸로 하락하는 걸로 마감했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결국 뭐냐면 통계적인 착시 현상이라는 것을 시장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이걸 이제 파악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거죠.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거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사실 이제 그러니까는 끝났다는 거. 다시 한번 이제 그러니까는 다시 한번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의 필요성은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됐다. 뭐 이런 식의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4월 생산자 물가를 잠깐 좀 봐보세요. 4월 생산자 물가가 전월 대비입니다. 이거는 전월 대비요. 전월 대비로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도 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식량이라든가 에너지 가격을 빼고 계산한 식량과 에너지 부분을 빼고 한 전월 대비인데 4월 달에 0.5% 상승으로 뚝 나오잖아요. 맨 오른쪽 지표가. 3월 달에 마이너스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지잖아요. 네? 올라가지는 거 보고서는 이제 그러니까 시장이 잠깐은 그러니까는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반응을 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시장이 마감하기 전까지 다시 밑으로 하락한 이유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통계적인 착시 효과다. 통계 착시 효과라는 게 뭐냐면요. 1년 전하고 대비해 보면은 흔히 우리가 기저 효과를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죠. 1년 전하고 보게 되면 2023년 1, 2, 3, 4월 달부터 1월 달부터 쭉 내려가잖아요. 쭉 내려가죠. 한 6월 달까지 계속 쭉 이렇게 떨어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24년 1, 2, 3, 4월 달은 그러니까 좀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었으니까요. 예,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크루그만의 주장이 굉장히 그러니까는 허무하게 끝나요. 허무하게 끝납니다. 미국채 2년물 수익률이 거의 4.7%까지 밑으로까지 5% 넘었었던 5%도 넘었던 것이 4.7% 밑으로까지 쭉 내려가죠. 5월 15일 날 이 소비자 물가 4월 소비자 물가가 나오면서요. 그게 이제 빨간색으로 박스한 게 바로 그 부분이다. 빨간색으로 박스한 부분이 크루그만이 주로 그러니까 요게 이제 초점을 맞췄던 부분이죠. 초점을 맞췄던 소비자 물 2년물이 그 소위 말해서 뭡니까 앞에 기간은 쭉 10월 달부터 쭉 떨어졌다가 다시 그러니까 다시 하락이 시작됐다 이거예요. 다시 하락이. 즉 시장 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그러니까 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15일 지나고 나서 다시 슬금슬금 올라가가지고 지금은 거의 5% 근처까지 다시 올라가 버렸죠.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크루그만이 그러니까는 다시 그러니까 디스인플레이션이 시작됐다. 디스인플레이션 시작됐다 얘기했던 것이 굉장히 멋쩍게 돼버렸죠. 멋쩍게 돼버렸죠. 시장금리 다시 올라가 버리니까요. 자, 크루그만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네임밸류에 보게 되면은 자신의 주장이 그러니까는 이틀도 안 간 거예요. 이틀도 안 간 거예요. 이틀도 안 간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은 크루그만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 사람이 뭐냐면 포네티컬리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뭐 광적으로 이런 뜻이 있지만은 이 사람이 이제 기본적으로 얘기한 게 뭐냐면 금리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에 대해서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혼란스럽다 이거예요. 이거를 최근에 이제 이런 소리를 합니다. 최근에 이런 소리 해. 그래서 누구도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금리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은 이건 환상이다. 자기도 틀렸으니까. 자기가 틀렸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게 금리를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표현하는 사람도 이건 다 이거 환상이다 이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어쨌든 간에 금리는 2019년 수준으로 돌아가거나 그쪽보다 조금 더 높을 것이다. 그러니까 금리 하락은 그러니까는 궁극적으로는 그거는 그러니까 불가피한 방향이다. 뭐 이 얘기가 별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는데 이제 본인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금리가 이제 쭉 이제 내려가고 디스인플레이션이 궤도를 계속해서 그러니까는 다시 진입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으니까는 금리 인하 기대를 그러니까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얘기한 것이 멋쩍게 돼버렸잖아요. 5월 14일날, 5월 15일날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발표된 걸 가지고 훈수를 뒀는데 이게 그러니까는 2일 천하로 끝난 거예요. 다시 반등을 해버렸으니까요. 그 이후에. 예? 자, 그럼 이제 크루그만이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그럼 가장 최근에 그 사람이 이제 그 칼럼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다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분위기가 4월달 소비자 물가가 발표된 5월 15일 이후에 한동안 결국은 물가 하락으로 좀 꺾이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또 시장에 이렇게 불이 붙었었잖아요. 잠깐이지만요. 붙었었잖아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번 주나 지난주 말부터 한번 봐보세요. 보시게 되면은 금리 인하 쉽지 않다. 연준에도 더군다나 회의록이 공개되고 그러면서 이런 분위기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며칠 만에 기대한번 하니까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일반인 사람들은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러면서 이제 5월 21일자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주라고 해야 됩니까? 지난주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며칠 전이잖아요. 한 5일 전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5월 21일 날에 그 칼럼에다 뭐라고 했냐면은 Return of the Inflation Truths라고 했어요. 트롤서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음모론자들이라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음모론자. 인플레이션 음모론자들이 다시 복귀했다 이거야. 음모론자들이. 본인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끝났다고 이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작년 10월 달부터 이렇게 선언하고 그랬는데 1월 달에는 그러니까 과거의 일이 됐다. 이제 인플레이션은 과거의 일이 됐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굉장히 장작 불을 떼고 막 그랬잖아요. 최근까지요. 그랬는데 인플레이션 얘기가 그게 이제 4월 소비자 물가 나오면서부터 이제 그거 가지고 본인이 이 설명을 한 건데 이렇게 막 한 건데 그게 이제 이틀 만에 끝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분위기가 또 싹 바뀌죠. 차갑게 바뀌죠. 예? 차갑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뭐냐면 소위 말해서 음모론자로 몰아가는 거야. 음모론자로요. 참 이거는 참 진짜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미국의 지금 현재의 상황이 일부가 담겨져 있습니다. 담겨져 있어. 그래서 이제 부제목에 보게 되면은 이 소위 말해서 오해, 개념에 대한 그러니까 이해 부족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음모론에서 이게 이제 나온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거와 이제 그러니까 결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5월 23일 이 사람이 뭐 한 주에 이틀에 한 번씩 그러니까 글을 이제 가벼운 글을 쭉쭉 올리는데 미국은 뭐냐면은 바이브 세션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팬데믹 이후에 나온 하나의 그러니까 새로운 용어 중에 하나잖아요. 바이브 세션.
바이브라는 것은 어떤 현재 어떤 분위기 뭐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바이브라는 것이요. 세션은 리세션에 이제 그러니까는 그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리세션에 이제 그걸 이제 합성어로 해가지고 바이브 세션 이렇게 가는데 이게 일종의 뭐냐면은 현실하고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느끼는 거하고 체감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 거를 이제 그러니까 차이가 존재한다고 해가지고 바이브 세션이라는 용어가 이제 그랬잖아요. 바이브 세션이라는 게 이게 이제 심리적 불경기, 우리말로 가면 가장 강한 게 심리적 불경기죠. 그러니까 지표로는 그러니까는 경기가 나쁘지 않은데 사람들은 그러니까 경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런 거. 그러니까 미국은 아직도 뭐 여전히 뭐냐면 바이브 세션에 그러니까는 이 상태에 있다 이거야.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러니까 이제 부제목으로 뭘들 않습니까?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그들은 지금 그러니까는 잘 살아가고 있다 이거예요. doing okay. 근데 경제는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이제 그러니까는 심리적 불경기를 이제 그러니까는 구체적으로 풀어서 한 얘기죠.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경기가 좋다고 얘기하는 건 되게 누가 얘기를 하는 겁니까요? 바이든 측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바이든 측에서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경제가 안 좋다 하는 사람들은 되게 누가 하는 얘기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서민들이죠. 서민들이 게 아닙니까? 물가가 많이 오르고 그래가지고 살기 힘들고 이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민주당 지지층의 그러니까 지식인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바이든이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지난번 선거 때 보게 되면은 대선 때 보게 되면 흑인이나 청년들이 막 표를 몰아줘가지고 저기 당선시켰잖아요. 사실은요. 당선시켜줬는데 사실 지난 4년을 되돌아보게 되면 많이 실망들 하잖아요. 예?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뭐가 달라졌냐 이거죠. 예? 이게 우리나라에도 우리가 많이 그러니까 서민들이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가 달라지냐? 민주당 정권 그러니까 지난 그러니까 15년 동안 했어도 뭐가 달라졌냐? 뭐 이런 식의 얘기잖아요. 그렇죠? 미국도 이제 그러니까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걸 한번 봐보세요. 저소득층들이 이게 뭐냐면은 소득 증가율입니다. 실질 소득 증가율이요. 실질 소득 증가율인데 상위 0.01%나 상위 0.1%는 소득이 위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거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됩니까? 퍼플색이라고 해야 됩니다. 퍼플색하고 그 위에 있는 그러니까 분홍 색깔 같은 거. 분홍 색깔이 상위 0.01%고 그 밑에 있는 퍼플색이 보라색이 상위 0.1%거든요. 2019년 팬데믹 이전에 대비해가지고 얼마나 올랐느냐를 보는 거예요. 실질 소득이요. 이들은 대개 20% 이상 올랐어요. 상위 0.01%는 성인당. 이게 성인당입니다. 성인당 그러니까 720만 달러가 증가한 거예요. 720만 달러나. 네? 2019년 이후에요. 그런데 하위 50%나 아니면 중산층, 중간에 있는 40%. 그러니까 하위 30%에서 상위 30% 그 사이에 있는 중간층 40%는 거의 안 변했잖아요. 선이 옆으로 가지고 있잖아. 2019년이나 지금이나 최근이나 거의 변화가 없잖아요. 소득이요. 실질 소득이. 그렇죠? 뭐 0.3, 0.5 이거 거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기껏해야 하위 50%는 이 4년 동안에 4년 넘는 게 어때요? 96달러뿐이 안 증가한 거예요. 96달러. 100달러도 안 증가한 거예요. 예? 중산층도 한 270달러가 증가한 거고요. 그럼 이분들이 볼 때는 경제가 좋을 리가 없지요. 대개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모든 물가가 다 균등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물가가 균등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대개 우리가 저소득층이라든가 중산층이 더 타격을 많이 입는 분야에 물가가 많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크루그만이 이 사실을 외면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장률이 높다고 해가지고 성장률이 높은 거 가지고 경제 오케이, 경제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경제학자가.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 유권자들이 뭐냐면 경제가 나쁘다고 한다 이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심리적 불경이라 이거예요. 네? 현실은 안 그런데 네? 지금 잘 돌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다 이거예요. 근데 이건 아니죠. 중산층하고 저소득층에게는 지난 바이든 정권에서 바이든이 2020년부터 집권했잖아요. 2020년부터 집권한 이후에 소득의 증가를 경험을 못했어. 네? 하위 50%하고 중산층은요. 경험을 못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바이든은 민주당은 뭐냐면 이 중산층하고 저소층을 대변하는 정당을 표방하고 있잖아요. 근데 상위 그러니까 극소수들만 그러니까 소득이 그러니까 팬데믹 때 좀 일시적으로 타격을 받았다가 다시 그러니까 이게 회복이 되고 쫙만 증가했잖아요. 이거를 외면을 한다는 얘기죠. 크루그만은. 네? 외면을 한다 이거죠. 외면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경제가 좋다면은 왜 바이든이 재선이 힘들겠습니까? 바이든 재선이 힘들지 않지요. 예? 민주당의 지지층들이 바이든한테 표를 그러니까 선거에 투표장에 나가가지고 트럼프가 워낙 진짜 엉뚱한 사람이고 트럼프에 대해서 사실 그러니까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민주당의 지지층들, 바이든의 지지층들이 외면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외면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전에 2016년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로 경험했던 거잖아요. 당시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힐러리 클린턴이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는 90년대만 하더라도 안 그랬었어요. 힐러리는요. 민주당 내에서라도 어쨌든 간에 중도 좌파 정도에 속해 있었는데 그 속에서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8년을 지내고 상원 의원도 지내고 국무부 장관도 지내고 그러면서 거의 기족화가 돼버렸죠. 젊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그런 이 생각은 다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는 굉장히 보수화되고 귀족화돼 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힐러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는 민주당을 지지층들이 투표장에 안 나가서 졌던 거 아닙니까? 투표장에 안 나가가지고요. 그렇죠? 반면에 트럼프는 굉장히 그러니까 견고한 그러니까는 이 지지층 콘크리트 지지층들이 투표장으로 나가가지고 당선시킨 거고요. 근데 바이든이 지금도 그러니까는 자신의 전통적인 지지층들이 그러니까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잖아요. 왜? 지난 4년간에 너 뭐 했냐 이거죠.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정치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크루그만은 학자잖아요. 지식인이잖아. 지식인은 이 얘기를 해야죠. 자기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트럼프는 굉장히 이 크루그만은 혐오하거든요. 혐오한다면은 그러니까는 미국의 민주당 유권자들이 지지층 전통적인 유권자들이 왜 가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그러니까 민주당한테 제대로 하라고 민주당답게 하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지지만 해주면 뭐래요? 설득력이 있냐고요. 예?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에 더군다나 이제 이 크루그만이 이렇게 하는데 배경에는요 또 이게 있습니다. 이 트럼프는 물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뭐 이념 이런 것도 있지만은 굉장히 아주 그냥 소위 말해서 사업가라고 하지만 사실 그러니까 돈을 쫓아다니면서 평생을 사는 사람이잖아요. 네? 사는 사람이잖아. 트럼프가 뭐냐면은 굉장히 영악스럽게 그러니까 이 선거운동도 하죠. 네, 선거운동 합니다. 맞춤형으로 그러니까요. 네, 맞춤형으로. 월가에 대해서 지난 4월 13일 날에 4월 달에 뭘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대통령이 되게 되면은 니네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규제를 그러니까 싹 없애주겠다 이거야. 이게 월가에 이제 미국은 돈이 있어야 선거를 하는 나라잖아요. 돈이 있어야지. 예? 돈이 있어야 하는 나라잖아요. 그래가지고 월가에 대한 월가 자기 편으로 지금 실리콘밸리도 지금 그러니까는 트럼프와 쪽으로 약간 기울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실리콘밸리는 바이든 쪽인데 예?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은 최근에 5월 23일자 이제 로이터 통신에 나왔는데 골드만삭스의 이 최근에 월가를 대변하는 인물이 몇 명 있잖아요. 월가를 대변하는 인물은 그러니까 뭐 우리가 골드만삭스라든가 JP 모간 이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예? 골드만삭스의 CEO가 뭐라고 했습니까? 페드가 그러니까 올해 그러니까 금리 인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크루그만이 얘기한 거하고는 정반대 얘기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JP 모간에 우리한테도 많이 알려진 제이미 다이몬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 이 경착률도 배제할 수 없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최악의 결과는 스태그플레이션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해야 된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뭐예요? 인플레이션하고 경기 침체가 동시에 진행되는 최악의 경우잖아요. 스태그플레이션이 실제로 만약에 온다면은 미국의 주식은 그러니까 대폭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폭 나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제이미 다이먼이 또 겉들여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거는 뽑은 기사에 따라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다이먼이 제이미 다이먼이 그 중국 샹하이에 가가지고 글로벌 중국 그러니까 정상 그 모임에 가서 이제 그 CNBC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거기서 나온 내용인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연준이 뭐냐면 금리를 실제로 더 올릴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월가의 대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는 두 인물이 골드만삭스하고 JP 모건의 수장들이 크루그만 얘기하고 정반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크루그만 얘기는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누가 더 영향력이 클 것 같아, 시장에는요. 시장에는 월가 이 두 인물이 얘기하는 게 크루그만 얘기보다 더 힘이 실릴 수밖에 없죠. 아무리 무슨 노벨상 수상을 했다 하더라도. 예? 그렇죠? 그러니까 크루그만 얘기는 거의 사람들한테 이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남는 거예요, 지금요. 안 남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제자에 블룸버그에서 이제 나온 건데, 슈왈츠맨이 그러니까 이 블랙스톤이라고 사모펀드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게 이제 이게잖아요. 이 슈왈츠맨이 이 설립자인데, 이 사람이 뭐냐면은 트럼프 지지를 그러니까는 사실상 선언을 했어요. 사실상 선언을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아니 공화당 GOP가 이제 공화당을 뜻하는 이제 그러니까 전통적인 후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랜드 올드 파리라고 해가지고요, 그렇죠? 여기에 가장 커다란 그러니까 기부자 중에 하나이고,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는 전통적으로는 그러니까는 공화당의 좀 새로운 지도자를 원했지만은 이번 트럼프를 이제 사실상 지지하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이제니까는 어떻게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언론에서라든가 시장에서 해석하냐면은 월가가 그러니까는 공화당 지지로 이제 방향을 전환한 게 아니냐, 신호탄 아니냐. 그리고 요 하루 이틀 전에 슈왈츠맨이 그러니까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기 하루 이틀 전에 소위 말해서 골드만삭스하고 JP 모건의 수장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올해 금리 인하는 없다. 금리 인상까지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스태그플레이션까지 가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누구한테 불리한 겁니까? 바이든한테 불리한 거잖아요. 바이든은 지금 뭐냐면 올해 경제가 그러니까는 적어도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최소한 유지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더 나빠진다. 여기서 더 나빠진다면은 바이든은 지금도 그러니까 열세인데 트럼프한테 그러니까 열세인데 그러면 바이든 패배는 거의 기정사실화 돼버리잖아요. 제가 볼 때는 크루그만 입장 속에서는 바이든한테 잠깐만 힘을 실어주고 싶은 거예요. 힘을 실어주고 싶은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크루그만이 자기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문제는 뭐냐면 수치들을 너무 과장해서 해석한다 이거예요. 지식인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지식인은 그러면 안 되죠. 적어도 뭐냐면 자기가 그러니까는 그 대중들한테 전하는 메시지는 적어도 그러니까는 어떤 근거를 가는데 4월달 생산자 물가하고 4월달 소비자 물가 하나 정도 보고서는 그런 이게 다시 디스인플레이션에 추락이 올라탔다. 에? 이거를 그러니까 이틀도 안 갈 얘기를 저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본인의 그러니까는 신뢰도를 그러니까 저하시키게 돼버리죠. 거기에 그러면서 뭐냐면 이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될 거라는 것을 이거를 그러니까 음모론으로 이제 이걸 치부해버리게 되면은 더더군다나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민주당의 그러니까는 진영에 속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인 중에 레리 서머스도 있잖아요. 레리 서머스도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제 입장이거든요. 근데 크루그만만 지난해 10월달부터 최근까지 줄기차게 뭐냐면 인플레이션 전쟁은 승리했다. 이렇게 단언하면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았으니까 많은 사람들하고는 좀 괴리감이 있는 거죠. 물론 이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에서 하는 얘기를 이걸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트럼프한테는 유리하죠.
트럼프한테는 유리하죠. 지금 그러니까 경제가 지금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는 뭐 지금 상황이 지금 뭐 금리 인하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최악의 경우에는 스태그플레이션까지 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은 대부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중산층이라면 30% 상위 30% 밑에는 소득의 증가를 전혀 경험 못했다 이거예요. 바이든 행정부에서요. 실질 소득의 증가를요. 실질 소득의 증가를. 그 성장률 이런 전체 평균 수치는 괜찮게 나올지 모르지만은 실제 소득은 그러니까 거의 증가의 경험을 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그러니까는 대다수 사람들이 느끼는 경기잖아요. 성장률과 관계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는 바이든이 지지를 얻긴 힘들죠. 그렇죠?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한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는 굉장히 지금 초조한 거야. 바이든 진영에서는. 근데 이걸 이제 크루만이 막아주려고 하다 보니까는 이런 이제 무리가 생기는데 이런 얘기를 왜 이런 과장된 목소리를 좀 너무 오버한다는 느낌을 들 정도로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느냐? 이건 지금 뭐냐면 올해가 대선의 해기 때문입니다. 대선의 해인데 바이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바이든이나 미국의 전통적인 그러니까는 그 일반 유권자들은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는 것을 악몽으로 생각하거든요. 악몽으로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든 막아야 되겠다. 근데 트럼프가 당선되는 걸 막는 것을 아무리 유명인들이 나와가지고 트럼프를 그러니까 반대하고 그런다고 해서 이게 막아지는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트럼프가 재집권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미국의 그러니까는 불평등을 실질적으로 해소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민주당 다운 거잖아요. 그걸 안 하고 나서 트럼프를 그러니까는 막아달라고 바이든을 지지해달라고 하는 얘기는 공허한 얘기죠. 지난 4년 동안에 기회 줬잖아. 이러는 거거든요, 지금요. 4년 전에 그래서 너한테 기회를 줬잖아. 근데 4년 동안에 뭘 했는데 이거잖아요, 지금요. 네? 이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런 상황 속에서 뭐냐면 최근에 파이낸스 타임스에요. 에드워드 야덴이라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하는 사람들은 잘 아는 사람이고 일반인들한테는 굉장히 낯선 인물일 텐데 에드워드 야덴이 리서치 그러니까 그 연구소를 이제 가는데 그런 자기 개인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제 연구소를 운영하는데 굉장히 거시경제에 굉장히 그 해박함을 이제 보여준다고 해가지고 많이 이제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이 야덴의 연구소의 자료들을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하는 이제 이런 경우죠. 이 사람이 이제 파이낸스 타임스에 기고를 했는데 뭐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그냥 이것도 따가운 얘기입니다. 따가운 얘기인데 뭐냐면은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의 그러니까 예상들이 왜 틀리는가 이거예요. 왜 틀리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이라면 뭡니까요? 금리 인상 기죠. 긴축기요. 연준이 그러니까 2022년 3월 달부터 금리 인상을 이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2년이 지난 거잖아요. 지난 2년 동안에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미국의 침체를 예측했다 이거예요. 금리를 인상하면은 결국 경기 침체가 오고 그래야지만이 인플레이션도 꺾이고 뭐 이런 게 이제 전통적인 하나의 경험이잖아요. 그런데 침체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거예요. 예상했던 침체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 이제 비유적으로 여러분들 고도하게 되면 여러분들 혹시 그 요즘 그 중고등학생도 읽는 서적에 포함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한테는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거, 저희 세대들한테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그런 희극 소설이 있었죠. 고도처럼 그러니까 노쇼라는 게 그러니까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에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예측을 했다 이거예요. 근데 오지 않았다 이거예요. 노쇼였다 이거예요. 노쇼요. 예?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거죠. 더군다나 올해 그러니까는 올해 초에는 점점점 이게 이제 그러니까 목소리가 힘이 실렸다 이거예요. 경기 침체가 곧 도래한다고 막. 예?
그래서 막 굉장히 우울한 경기 침체 예상을 막 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연준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고, 여러 번 인하할 것이다고, 경기 침체를 피하기 위해서, 뭐 이런 얘기들을 막 떠들어댔다 이겁니다. 경제 전문가들이요. 이런 얘기를 했다 이거죠. 예? 그런데 이 예측은 틀린 것으로 틀린 것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예? 틀린 것처럼 보인다 이거죠. 그리고 뭐냐면 대부분의 이제 경제학자들 이제는 이제 방향을 전환해가지고 뒤늦게 방향 전환해가지고 고금리 장기화가 higher for longer, 고금리 장기화가 그러니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앉아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경제학자들이, 경제 전문가들이 왜 이렇게 지난 2년간에 이거 얘기했던 것들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현실이 안 되고, 그리고 왜 이렇게 입장들이 왔다 갔다 하냐 이거죠.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소위 말해서 학계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네? 듣고 앉아 있는 거야. 뭐 이렇게 된 건 사실 오래됐죠. 근데 경제학자들이 그러면서 뭘 하냐면요. 이 사람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 그 경제학자들 사용하는 모델들이, 경제 모델들이 상식보다 못하다 이거예요. 네? 상식보다 못하다 이거야. 못한 경제 모델들을 결국은 하려고 했어요. 이런 이제 사실 굉장히 수모스러운 얘기죠. 수모스러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까지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결국은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상황이 갑자기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4월 소비자 물가가 5월 15일에 나올 때만 하더라도 좀 이제 그러니까는 다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불씨가 살아나다가 최근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최근에 월가의 회의록이라든가 아니면 그 이전에 그러니까는 월가를 대표하는 두 인물이 그러니까 올해 금리 인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다시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 것을 억지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나온 수치와 이제 우리가 연결해서 우리가 얘기한다면은 기업 활동,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 제조업과 서비스를 다 합친 구매자 관리 지수죠. 구매자 관리 지수요. 네? 소위 말해서 S&P에서 하는 구매자 관리 지수가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5월 달에. 맨 오른쪽 막대기 봐보세요. 갑자기 쭉 올라가 버리잖아요. 이게 지난 2년 동안에 최대치에 올라가 버렸어요. 2년 전 5월 달에 53.6인데 이게 54.4가 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는, 기업들이 지금 경기 지금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쁘지 않다. 예? 그러니까 사실 경기 침체 얘기가 이게 멋쩍은 거죠. 멋쩍게 돼버린 거죠. 예? 그리고 또 이제 뭐냐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죠. 새로 그러니까 실업자의 대열에 합류한 이게 신규 실업수당은 굉장히 그런 의미가 있죠. 8천 건이나 줄어들었어요. 8천 건이나. 예? 5월 달께 나왔는데 4월 달에 비해서 8천 건이나 줄어들었어요. 맨 오른쪽에 이제 이렇게 막대기 줄어든 게 나오잖아요. 이것도 작년 9월 이후에 최대폭으로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실업자가 많이 안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실업률이 한 3.9%까지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막 고용 사정이 나빠졌다. 그래서 금리 인하할 이제 그러니까 여건이 됐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바람들 잡았잖아요. 5월 중순 전후에 그러니까요. 그게 쏙 들어가 버린 거죠. 쏙 들어가 버린 거야. 예? 그러니까 이 지표를 가지고 그러니까 일희일비하면서 자기들 입장에다 그냥 끼워 맞추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여기다 플러스 뭐냐면 또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다 보면은 전문가들은 뭐냐면 자기의 그러니까 또 자기들이 잘 지지하는 진영과 또 이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게끔 그러니까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거되면서 사람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거보다도요 근본적인 저 나름대로 지표를 저는 항상 봅니다. 보는데 이게 뭐냐면은 지난 2년 동안에요. 지난 2년 동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지난 2년 동안에 금리 인상 이후죠. 그러니까요. 금리 인상 이후에 그러니까는 이 실질 임금이 얼마나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변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 임금 증가율이 얼마나 변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파란색 선이고요. 아니, 임금 증가율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렌지 색깔은 이제 인플레이션율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양자의 차이는 결국 실질 임금 증가율이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 이후에 그리고
금리 인상을 작년 7월 달에 종료를 했잖아요. 5.25에서 5.5로요. 그리고 이제 그게 계속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지난 2년 넘는 기간 동안에, 지난 2년 넘는 기간 동안에 봐보세요. 실질 임금이 줄어들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금 인상률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임금 인상률이 그러니까 꺾이지가 않고 있잖아요. 꺾이지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폭을 보면 됩니다. 폭을 보면 돼요. 오히려 최근에 와가지고 조금 더 벌어지고 앉았잖아요. 벌어지고 앉아있죠. 그러니까 임금이 이렇게 그러니까 여전히 그러니까 실질 임금이 그러니까 증가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실질 임금 증가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고용시장이 여전히 그러니까 타이트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타이트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물가 상승의 압력은 여전히 그러니까는 계속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 인플레이션 지표로는 가장 저는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금요일 날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제 우리가 경제 지표 중에 이런 게 나왔어요. 내구재 소비. 내구재 그러니까 신규 주문. 내구재 신규 주문이 예상 밖으로 그러니까 그 신규 주문이 크게 올라가 버렸다 이거예요. 예상 밖으로. 이런 기사가 딱 떴지요. 4월 달에 그러니까 전월 대비로 그러니까 하는 게 그러니까 내구재라는 것은 사람들이 경기가 침체할 때는요. 경기가 침체하고 그럴 때는 이거 내구재 소비가 쫙 줄어들거든요. 근데 다시 이게 안 줄어들고 앉아있고 오히려 시장 예상보다 더 올라가고 앉아있다 이거예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이걸 계산해 봤어요. 내구재 주문이 이제 그러니까 파란색 막대기고요. 그 다음에 오렌지 색깔이 내구재 소비예요. 소비인데 보게 되면 최근에 올해 들어와가지고 1월달에 좀 꺾였다가 다시 또 이렇게 반등해서 올라가고 앉아있잖아요. 올라가고 앉아있어요. 네? 올라가고 앉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임금이 그러니까 안 꺾이고 앉아있으니까 소비도 안 꺾인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저는 계속 줄기차게 얘기한 게 뭡니까?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실물 경기 침체로 오지 않는다. 이걸 제가 줄기차게 얘기했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는 중요한 얘기를 간 거예요. 버냉키하고 블랭차드하고 이 사람들도 사실은 그러니까 민주당 케인지안들에 가깝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 좀 과다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죠. 특히 블랭차드 같은 경우는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싶으면은, 예? 금리를 내리려면은, 이, 고용시장이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고용이 죽지 않는 이상에는 물가 못 잡는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이 버냉키는 그가 전 연준 의장이고 블랭차드는 그러니까는 이 거시경제학계에서는 그래도 꽤 이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하고 이제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꽤 그래도 거시경제학계에서는 이제 알아주는 인물입니다. 이 두 사람이 중앙은행이 그러니까는 지금 물가를 인플레이션을 잡고 싶으면은 고용시장이 더 깔아앉아야 된다 이거예요. 즉 실업이 막 증가해야 된다 이거예요. 실업이 증가하면은 임금 증가율 떨어질 게 아닙니까? 예? 고용시장이 안 좋게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임금 인상을 요구하겠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는 고용시장이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요. 예? 고용이 죽지 않는 이상에는 그러니까는 물가 잡는 거 힘들다 이거죠. 그러니까 물가하고 고용인데 두 가지를 하는데 두 마리 토끼 잡으려고 하는 거 환상이다 이거예요. 그거 포기하라 이거예요. 예? 포기하라 이거죠. 예?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는 고용시장이 그러니까는 괜찮고 그런데 무슨 물가가 잡히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 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다. 이런 상황이에요.